변호사님, 증여 취소 소송 준비해 주세요. 새벽 5시, 윤정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었습니다. 네, 이모님, 아드님한테 넘긴 빌딩을 다시 찾겠다고요? 며느리가 저를 요양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전화 너머로 변호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모님, 정말 아드님을 고소하실 건가요? 정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죠. 자식이라고 다 용서받을 순 없어요. 30년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날 늙은이 취급하며 빼앗으려 했어요. 65살 포항 분식집 사장 윤정이.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한때 대구은행 최고의 여신 심사관이었다는 걸.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포항 죽도시장 골목 끝자락. 윤정이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째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을 끓이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5이 된 정희의 손목은 이제 저릿저릿 아파왔습니다. 떡볶이 양념을 버무릴 때마다 어깨가 결리고 김밥을 썰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분식집이 정희의 전부였으니까요. 가게 한쪽 벽에는 남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년 전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레 떠난 남편. 그와 함께 20년 동안 피땀 흘려 마련한 대구 역세권의 작은 빌딩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1층은 편의점에 세를 주고 위층 원룸들로 매달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정희의 노후 자산 전부였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요, 손님들 기다리는데 늦을 수 있나요? 정희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하는 아들 민수가 요즘 통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은 말은 서툴어도 속 깊은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수연이었죠. 엄마 갑자기 와서 놀라셨죠?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전직 은행원답게 깔끔했지만 정희는 그 미소가 어딘가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셋은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사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회사에 큰 투자를 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제 명의로 된 자산이 있어야 한대요. 수연이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대구 빌딩 말이에요. 민수 씨 이름으로만 옮겨주시면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같이 살게요. 위층 원룸 하나는 어머님 전용으로 꾸며드릴게요. 그래, 엄마. 이제 장사도 그만하고 편하게 지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희는 아들 부부를 번갈아 봤습니다. 30년 동안 떡볶이 국물에 절어있던 손을 내려다봤죠.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조용히 말했죠. 여보, 미안해요. 우리가 그렇게 아껴 모은 건물인데. 그래도 민수가 지켜주면 되겠죠? 나도 이제 힘이 붙여요. 바람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등기소에 가기로요. 시장 골목엔 여전히 떡볶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정희의 가슴 한구석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대구 중구의 한법무사 사무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세월이 담긴 빌딩이 아들 이름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민수는 어머니 어깨를 다독였고 수연은 환한 미소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등기 이전을 마치고 나오자 수연이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한정식 예약해뒀어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깔끔한 한정식집 개별실. 수연은 정의의 수저를 놓아주며 극진히 대했습니다. 갈비찜이 나오자 직접 가위로 잘라 정의 앞접시에 올려놓았죠. 어머님, 이제 계단 많이 오르내리지 마세요. 저희가 위층에서 모실게요. 정의는 고마운 마음에 아들 잔에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민수가 어색하게 받아 마시자 정의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민수야, 엄마가 가진 건 그 빌딩 하나뿐이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그날 저녁 포항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잔에 소주를 따르고 나직이 속삭였죠. 여보, 이제 민수 이름으로 옮겼어요. 우리가 고생해서 마련한 빌딩, 이제 저 아이가 지켜줄 거예요. 안도감에 젖어 잠든 정희. 그런데 다음날 아침 7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급히 할 얘기가 있는데요. 주말에 대구 집으로 올라오실 수 있어요? 토요일 오후 정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구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꾸밀지 기대가 컸죠.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수연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전날의 따뜻함은 온데간데였고 사무적인 미소만 남아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층 분식집은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희가 멍하니 바라보자 수연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수익률 그래프였죠. 요즘 트렌드도 아니고 임대료 제대로 받으려면 프랜차이즈로 바꿔야 해요. 편의점 계약도 내년에 끝나는데 거기도 카페로 바꿀 생각이에요. 정희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한 분식집을 정리하라니요. 그래도 아들 사업을 위해서라면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다음 말에 정희는 귀를 의심했죠. 그리고 옥탑방 있잖아요. 거기 에어비앤비로 돌릴 거라서요. 수익이 3배는 나온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알아볼게. 그런데 그러려면 어머님이 한두 달 안에 다른 데로 이사를 좀.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들다가 그만 테이블에 쏟고 말았죠. 수연이 휴지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포항에 작은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보증금은 저희가 낼 테니까요. 정희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죠. 그제야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빌딩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정희. 휴대폰에는 수연이 보낸 원룸 매물 사진들이 떴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빌딩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죠. 수연은 여전히 사무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살자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창밖만 바라봤죠. 정희가 아들을 돌아보자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스타트업 투자 받으려면 수익 구조 보여줘야 하고 엄마 분식집은 솔직히 마이너스예요. 임대료 받아야 우리가 버티죠.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분식집이 마이너스라니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너희 처음부터 나 쫓아낼 생각이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댔죠. 그녀의 입가엔 여전히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예요. 우리도 애 키우고 대출 갚으려면 여유가 없어요. 수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빼곡히 적힌 계획서가 들어 있었죠. 1층 카페 리모델링 견적서, 에어비앤비 예상 수익률, 그리고 정희가 이사 가야 할 원룸 목록까지. 일주일 안에 분식집 정리하시고 한 달 안에 이사하셔야 해요. 공사 일정이 빠듯하거든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우리가 포항 원룸 보증금은 다 낼게요. 생활비도 매달 보내드릴 테니까. 그만. 정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죠.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게 다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미안해요.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계단을 내려가는 정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을 짚으며 겨우 밖으로 나왔죠. 대구역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며 정희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떡볶이 양념에 물들고 김밥 말다가 거칠어진 손. 그 손으로 일궈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미련했나? 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자책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포항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남편 영정이 보이는 그곳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우리 빌딩을,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마련한 걸. 한참을 울던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를 보며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최소한 묻기라도 해볼 거예요. 이걸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증여 취소라고 입력했죠. 수십 개의 검색 결과가 떴지만 대부분 어려운 법률 용어 투성이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할 일을요. 창밖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정희의 마음을 대변하듯 하늘도 울고 있었죠. 어둠 속에 홀로 누워있는 정희. 그녀의 눈가는 말라 있었지만 가슴 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거래하던 법무사 오지훈의 번호가 적혀 있었죠. 지훈은 이제 변호사가 되어 포항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님? 정희 이모님 맞으시죠? 오랜만이에요. 지훈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1시간 뒤 정희는 지훈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5의 지훈은 여전히 성실해 보였죠. 서류를 검토하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모님, 증여가 끝난 지 얼마나 됐죠? 이틀 됐어요. 지훈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지르며 말했죠. 이모님, 민수 씨 명의로 이미 근저당 설정 문의가 들어왔네요. 그쪽에서 미리 은행이랑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지금 당장은 취소가 어려워요. 하지만 방법을 찾아볼게요. 일단 빌딩 세입자들한테 연락해서 상황 파악부터.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1층 편의점 사장이었죠. 사장님, 지금 빌딩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무슨 대출 상담사랑 사채업자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물 한 잔을 건넸지만 정희는 받을 힘조차 없었죠. 사흘 뒤 오후 포항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서 있었죠. 하나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박민수 씨 어머니 되시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드님이 우리 쪽에 빌린 돈이 3억이 넘습니다.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연락되시면 우리도 법적 조치 들어가야 해서요. 남자들이 떠난 뒤 정희는 현관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빌딩을 옮기자고 한 거구나. 효도도 노후 걱정도 아니고 빚 숨기려고.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수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이 드시더니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 소문 내고 다니시면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겁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바닥에 부딪히며 금이 갔죠. 처음으로 완전한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긴 허탈함, 그리고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노망난 노인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남편 영정을 올려다보며 흐느꼈죠. 여보, 나 어떡해요? 우리 민수가, 우리 아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참을 울던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부은 눈, 지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노망났다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죠.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죠.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침대 위에 놓고 바라봤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온 정희는 깨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금간 화면이었지만 작동은 했죠.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입력했습니다. 효행소송, 부양료 청구 증여 취소 소송. 밤은 깊어갔지만 정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들, 준비해야 할 서류들, 그리고 싸워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수야, 수연아. 너희가 나를 노망난 노인으로 만들려 하지? 좋아.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정희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30년 시장통에서 단련된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불꽃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고무줄로 묶인 명함 뭉치가 나왔죠. 제일 위에 있던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대구은행 기업여신팀 대리 윤정희. 희미해진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35년 전 명함이었죠. 정희는 결혼 전까지 12년 동안 은행에서 여신 심사 업무를 했던 실력자였습니다. 기업 대출 서류를 검토하고 담보 가치를 평가하며 위험한 거래를 걸러내는 일. 그때의 정희는 누구보다 냉철했죠. 허위 서류를 한눈에 알아보고 채무 은닉 시도를 간파해내는 전문가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시어머니의 반대로 퇴사했지만 그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면서도 빌딩을 매입할 때도 세입자 계약서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했죠. 남편이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역시 은행 출신이야. 이렇게 꼼꼼할 수가. 정희는 명함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자 과거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대출 신청자들의 거짓말을 파헤치던 날들, 편법 거래로 은행을 속이려던 사람들을 막아내던 순간들. 그래, 나 그냥 당할 사람 아니었지. 나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아니야. 정희는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함께 일했던 동료들 연락처가 빼곡했죠. 손가락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신민정. 지금은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이 된 옛 동료였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정희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정희야? 이게 얼마만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희는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증여 과정, 민수의 빚, 수연의 협박까지. 민정은 조용히 들었죠. 이건 그냥 가족 싸움이 아니라 채무 은닉과 사기가 엮여 있을 가능성이 커. 내가 손해볼 일 아니다. 끝까지 가봐. 전화를 끄는 정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책상 위에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대출 내역 조회, 등기부등본 열람, 가압류 신청 절차. 35년 전 배웠던 지식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너진 어머니가 아니었죠. 대구은행의 날카로운 심사관 윤정희가 돌아온 겁니다. 민정의 조언과 지훈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희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과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기 시작했죠.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1층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정희와는 5년째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사장님, 제가 드릴 게 있어서요. 지난주에 며느님이 오셨을 때 뭔가 이상해서 몰래 녹음을 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세입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수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시어머니는 그냥 빌딩 지키는 간판이에요. 이번에 제 명의로 옮기면 위층은 전부 단기 임대로 돌리고 1층은 프랜차이즈 입점시켜서 수익 극대화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모셔야죠.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 파일엔 수연이 낯선 남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남자들은 대부업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의 사무실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정이 보내준 자료를 검토하던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모님, 민수 씨 회사 계좌 내역을 보니 1년 전부터 회사 돈과 개인 생활비를 뒤섞어 쓴 정황이 있어요. 이건 횡령에 가까운 회계 처리입니다. 더 놀라운 건 수연의 과거였습니다. 민정이 금융권 네트워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수연은 은행 재직 시절부터 고위험 대출 브로커들과 깊게 얽혀 있었죠.
이번에도 시댁 빌딩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오려 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 정도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완전히 계획된 범죄에 가까워요. 특히 며느님, 이 녹음 파일 하나로 이미 승부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정희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죠.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 끝이 요양병원이라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죠. 일주일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엄마.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받았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엄마, 나도 몰랐어. 수연이가 이렇게까지 한지. 나 그냥 회사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몰랐던 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내가 먼저 엄마를 지키려고 했어야 했잖니. 전화 저편에서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엔 증거 서류가 가득한 가방이 들려 있었죠. 법원 계단을 오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35년 전 은행원 윤정희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법원 앞에서 수연과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달랐죠. 녹음 파일 얘기를 들었는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얘기 좀. 정희는 수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법정 문이 열리자 정희는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정희 옆에 섰습니다. 그가 작게 속삭였죠. 이모님, 오늘로 판세가 뒤집힙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의 무너지는 표정이 시야 끝에 잡혔죠. 정희는 판사석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법정 오전 10시 정각 판사가 입정했습니다. 정희는 원고석에 곧은 자세로 앉았죠. 맞은편 피고석엔 민수와 수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했고 수연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지훈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원고 윤정희는 평생 모은 재산을 효도의 약속을 믿고 아들 박민수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거액의 채무를 숨기고 증여받은 빌딩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오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은망덕이자 사회행위입니다. 증인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1층 카페 사장이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정희 사장님은 5년 동안 한 번도 월세를 올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며느님은 저희를 다 내보내고 프랜차이즈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죽도시장 상인들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정희와 함께한 이웃들이었죠. 그들은 한결같이 정희의 성실함과 며느리의 오만함을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민정이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금융범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조목조목 설명했죠. 그때 지훈이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죠. 법정에 수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늙은이 어차피 글자도 잘 모르고 계약도 우리 믿고 하잖아요. 이참에 한 번에 정리하는 거죠.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죠. 수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론 차례가 되자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힘이 없었죠.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휴정 후 오후 2시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민수, 최수연의 행위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회행위로 인정됩니다. 빌딩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을 원고 윤정희에게 환원합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판사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피고 최수연은 금융 관련 범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별도 형사재판에 회부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연이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죠. 그때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 정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 경위가 제지하려 했지만 판사가 손짓으로 막았죠. 정희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38년 전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그 모든 순간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정희의 입술이 떨렸죠. 민수야, 엄마는 널 사랑하지만 내 죄까지 대신 안고 갈 순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민수가 오열했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정희를 노려봤죠. 하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석 달 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수연은 금융사기죄로 실형 3년을 선고받았고 민수는 집행유예와 함께 금융 관련 직무에서 영구 퇴출되었죠. 정희는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아온 빌딩.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죠. 1층 카페 사장이 나와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다시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죠.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포항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판결문을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죠. 여보, 우리 빌딩 되찾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잃었네요. 바람에 향 연기가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죠. 법정에서 되찾은 건 빌딩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과 정의, 그리고 삶의 의미를 되찾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였지만 정희에겐 지난 상처를 씻어내는 빗물 같았죠. 정희는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죠. 민수에게라고 쓰고는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편지를 보낼 날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판결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대구 빌딩을 시세보다 조금 싼 값에 매각했죠. 그곳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 포항 영일대 해변 근처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단층 집을 마련했습니다. 집 1층엔 아담한 가게를 열었죠. 간판엔 정희의 작은 책방 겸 국수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잔치국수를 팔고 오후엔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 독서 공간으로 열어줬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국수를 삶는 정희. 예전 분식집처럼 떡볶이 양념을 버무르진 않지만 멸치 육수 끓이는 솜씨는 여전했죠.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0시쯤 죽도시장 시절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팔순이 넘은 박할머니였죠. 이모, 여기 국수 진짜 옛날 그 맛이다. 정희가 미소 지으며 김치를 더 올려줬습니다. 점심시간엔 복지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죠. 한 할아버지가 책장을 구경하다 말했습니다. 정희 씨, 여기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후가 되자 동네 초등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내주고 조용히 책 읽는 모습을 지켜봤죠.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할 때와는 다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가게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엔 남편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죠. 정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빌딩은 내려놨어도 나 이제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어요. 책상 위엔 민수가 보낸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왔죠. 정희는 편지를 열어보지만 아직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상처를 소화해낼 수 있을 때, 그리고 민수가 진심으로 달라졌을 때, 그 희미한 여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겨뒀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가게 한쪽 벽에 작은 메모판을 걸었습니다. 직접 쓴 글씨였죠. 자식에게 집을 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지키세요. 억울하면 꼭 법과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마이너스 정의 올림. 메모를 읽은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갔죠. 정의의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의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일대 해변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다 인사했습니다. 정희가 손을 흔들어 답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희에겐 특별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만든 삶이었으니까요. 책방 안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장엔 손때 묻은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국수 그릇들은 깨끗이 씻겨 정리되어 있었죠. 작지만 정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밤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죠. 65에 시작한 새로운 삶.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희에겐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노후 자산은 평생의 피와 땀입니다. 자식이라도 무조건 믿지 마시고 법적 보호장치를 꼭 마련하세요. 증여 전 충분히 고민하시고 공증과 조건부 증여를 활용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세요.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